그중에서도 뭐 피모랄 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픽세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송영 선생님 혹시 마이크 좀 꺼주시면. 네. 그 대개는 이제 스템 픽세이션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좀 분류를 크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크게 자주 보지는 못하는 스템이 이제 시멘티드 스템이 있고, 이제 흔하게 자주 보는 게 시멘틸리스 스템입니다. 일단은 뭐 가장 역사와 유서가 깊은 게 시멘티드 스템이라서 여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템을 고정할 때 시멘트를 쓰게 되면 되게 크게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중의 경로는 생각해 보면 이제 펠비스에서 피모럴 헤드, 그리고 스템, 그리고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시멘트를 거쳐서 이제 피모로 내려가게 되는데, 시멘트 스템하고 그 시멘트 스템하고 시멘트와 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 슬라이딩을 허용을 하면 이제 포스 클로즈드 스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허용하지 않으면 이제 쉐이프 클로즈드 스템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을 허용하지 않는 쉐이프 클로즈드는 이제 다른 용어로 컴포짓 빔 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제 웨이트 베어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어 스트레스가 그 인터페이스에서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슬립을 허용하는 스템은 이제 테이퍼 슬립 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포스 클로즈드 스템이 되고요. 웨이트 베어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컴프레시브 방향으로 힘을, 원래는 이제 로드 베어링이 버티컬하게 간 것을 슬라이딩이 허용되면서 시어 컴포넌트가 없어지고 이 라디알 방향의 컴프레션 포스로 바뀌게 되면서 버티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분류는 이제 시멘티드 스템을 분류한 거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시멘티드 스템을 쓰고 있어서 시멘트 스템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정리를 했는데, 어, 앞서 저희 말씀드린 두 가지 분류가 제일 이제 흔하게 시멘티드 스템을 분류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라인 투 라인 픽세이션 하는 방법, 또 아나토미컬 스템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보기 힘든 스템입니다. 그래서 라인 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멘틀리스 스템에서 흔히 얘기하는 프레스 피팅해서 넣는, 그래서 시멘트 멘틀 두께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았었고요.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문헌을 읽어보면 그런 타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시멘티드 스템에서도 아나토미컬 쉐입의 스템을 가지고 있는 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보지 않게 되는 3, 4는 제외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선생님 오셔서 어, 반갑습니다. 근데 마이크 좀 종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타입 1 스템에 해당하는 테이퍼 슬립 또는 포스 클로즈드 스템은 이제 컨트롤드 सब시던스를 허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어 포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컬하게 가는 웨이트 로드를 시어 포스를 이제 그 슬라이딩을 통해서 제거하고 이 버티컬 로딩을 라디얼 컴프레션으로 변환하는 타입의 스템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시어 스트레스보다는 뭐 대부분의 이제 물체들이 그렇지만 시어 스트레스보다는 컴프레시블 로드에 훨씬 더 잘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얼 컴프레션 포스를 주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시멘티드 멘트를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테이퍼드 지오메트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슬라이딩을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연마가 된 폴리시드 서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슬라이딩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칼라리스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2에서 4mm의 시멘트 멘트를 허용하라고 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쉐입을 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시멘티드 스템이라고 하면은 마주하게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타입 A1, 1A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마주 보면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폴리시드 서피스를 가지고 있고, 컬러가 없는 디자인이 공통적입니다. 그 외에 이제 1B라고 유럽에서 분류한 것은 이제 엑시얼로 봤을 때 이렇게 메디알이 좁아지는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메디알에 조금 더 로드를 줄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스템을 1B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멘티드 스템으로 잘 보기는 어렵지만 유럽에서도 많이 또 아직도 쓰고 있는 스템이 쉐입 클로즈드 스템인데 이들은 이렇게 폴리시드 서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쉐입이 완전히 딱 어, 매크로하게 락이 되게 생긴 그런 타입이고 시멘트가 들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인터락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쉬어, 그러니까 버티컬 로딩을 시어 포스로 시멘트에 바로 전달하게 되는 그런 타입의 스템입니다. 그래서 쉐입 클로즈드 또는 컴포짓 빔 스템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플랜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컬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매트 서피스라고 하는 러피 서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주 보면은 이렇게 제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스템의 인터라킹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러프한 서피스를 갖기 때문에 역시 2에서 3mm의 그 시멘트 멘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겉에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하게 돼 있고요. 물론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시멘틀리스 스템의 그 서피스 트리트먼트만큼 거칠지는 않은데 그래도 폴리시드 서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타입 1A가 이제 이런 쉐입을 가지고 이렇게 라운드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 타입 2B는 이렇게 플랜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되게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는 이제 인공관절 역사와 함께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40년 팔로우, 50년 팔로우 결과들까지만 보고가 돼 있는데 되게 유럽에서 나온 레지스트리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되게 뭐 10년에 94%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나면 좀 그 픽세이션이 좀 떨어지는 시멘트 멘틀이 디그라데이션 되면서 좀 떨어지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5년 출시에 한 78% 서바이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임에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그 사용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시멘트 임플란테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시멘트 픽세이션을 하려고 시멘트를 넣고 프레셔를 줄 때 하이폭시아 환자가 급격히 이제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BP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보고가 있었는데요. 되게 이제 그 파비지 등 그룹에서 이제 수행했던 연구에서 보면 이제 그때 한 4만 개 쓰는 중에 23명에서 인트라오퍼러티브 테이블 데스가 있었고 이분들 중에 한 13명 정도를 부검을 할 수 있었어서 보면은 한 그 11명에서 이제 마이크로 엠볼라이가 렁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3명은 이제 그 시멘트 파티클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일 기간에 수행한 그 시멘틀리스 스템이 한 15,000개 정도 있었는데 그 환자들에서는 이렇게 테이블 데스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어, 각인이 되어서 시멘틀리스 스템으로 많이 넘어오시게 되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페리프로스틱 프랙처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시멘틀리스 스템보다는 시멘티드 스템이 페리프로스틱 프랙처 리스크는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컨트롤드 서브시던스를 허용하는 폴스 클로즈드 스템을 별명을 마치 여기 그 엑스 스플리터라고 이제 붙여서 이게 스플리팅하는 피머를 스플리팅하는 효과를 갖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스템의 타입들을 잘 나누어서 보면 이 폴스 클로즈드 스템이 쉐입 클로즈드 스템보다 훨씬 더 그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리스크가 좀 더 높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연구에서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도 좀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시멘티드 스템은 두 가지 고정 기전이 대부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 40에서 50년까지도 장기 이 출시 결과들이 있지만 수술 방법이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본 시멘트 임플란테이션 신드롬이라는 위험한 테이블 데스 리스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되게 인디케이션을 보면 사실 모든 힙 아스로플라스티의 인디케이션에서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특히 왜 시멘티드 스템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를 좀 꼽아보면 뭐 어, 교과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연세가 높아서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리스크가 좀 많이 걱정되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어, 뭐본 디펙트가 너무 심한 메타스타틱 캔서 환자들이라서 조금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septic 히스토리가 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티바이오틱스에 그 시멘트에다가 안티바이오틱스를 좀 믹스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론적인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크게 나눴던 분류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멘틀리스 스템을 다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틀리스 스템은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 통계상으로도 한 94% 이상에서 시멘틀리스 스템이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각광받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도 있지만 뭐 그 예전에 이제 그 에이셉틱 루징이 있는 거를 시멘트 디지즈라고 잘못 명명하게 되면서 지목하게 되면서 시멘트 스템에 대한 좀 오해가 쌓인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로플라스티를 적용하는 환자들이 좀 낮은 연령대로 내려오면서 바이올로직 픽세이션을 좀 이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환자들 군에서는 특별히 뭐 그런 좀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시멘트 임플란테이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 때문에 또 있고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 팩터도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시멘트 픽세이션을 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시멘틀리스 스템은 이제 픽세이션만 강하게 얻으면 바로 수술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술기도 좀 비교적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멘티드 스템은 그 시멘트 들어가고 스템 들어갈 때 굉장히 바짝 모든 술자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또 테크닉도 좀 어,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시멘틸리스 스템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서 점점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저희가 시멘티드 스템을 볼 기회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전문의가 되신 분들이 이제 시멘티드 스템을 또 막상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좀 허들이 아무래도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쓰게 되니까 또 공급자도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들이 또 같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시멘틸리스 스템에서 그 흔한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분류가 2011년에 어, 카누자 등이 이렇게 처음 제시한 분류인데요. 이 이전에는 각각 스템에 대해서 그냥 별명처럼 이렇게 뭐 어, 그 프레스 피팅 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이름이 다 떠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각각 떠돌기보다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좀 정리해보자 해서 이제 2011년에 처음 제안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되는 그 기준은 이제 스템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크로스 섹셔널 프로퍼티가 좀 다르고 서피스 스트리트먼트를 한 그 정도, 그러니까 프록시말만 했냐 아니면 디스탈까지 다 풀로 다 했냐 뭐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그 주로 컨택이 일어나는 위치와 그 범위가 다르다 해서 프록시멀부터 디스탈로 내려가면서 분류를 했고 특별히 5부터는 이제 모듈라 아나토믹 이렇게 어, 나눠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2011년에 끼지 못한 분류가 이제 2014년에 쇼스템에 대해서 따로 분류를 해줬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쇼스템을 쓰는 그 그룹이 워낙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이 두 가지 분류를 통합해서 하나의 분류 체계로 넣자라고 해서 어, 타입 1에다가 숏스템을 다 넣고요. 그다음에 2011년 스템 분류를 하나씩 다 밀어가지고 원래 1이었던 거를 2, 3 이렇게 다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통합적인 분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템 타입들을 좀 나눠서 보면 컨벤셔널하게 타입 1이었던
싱글 웨지 스템인데 이번에 2020년 분류로 넘어오면서 이제 타입 2가 됐고요. 그래서 싱글 테이퍼 스템이고 이것은 AP 디멘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좁아지는 쉐입을 가지고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어, 플랫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별명이 싱글 테이퍼 스템, 싱글 웨지 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P, ML 디멘전에서 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원 플레인에서 인게이지를 시키자라는 건데, 코티컬 인게이지를 시키자는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고, 플랫 쉐입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서 돌아가지 않는 노테이셔널 스테빌리티를 얻도록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팅은 주로는 이제 프록시멀 3분의 1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서 프록시멀에서 그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피머의 코티컬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도루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진과 같이 이제 A, B, C 이렇게 나누고 있고 굉장히 그 채널이 좁은 형태를 도루 A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피머의 타입 1 스템을 잘못 쓰게 되면 디스탈에 그 코팅이 돼 있지 않은 디스탈에서 먼저 인게이지가 되고 실제로 빡빡하게 컨택을 이루어야 되는 프록시멀에서 어, 인게이지가 되지 않아서 서피스 트리트먼트가 되어 있는 프록시멀에서는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되려 루즈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컨선이 좀 있었는데 어, 실제로 인상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뭐 피머 도르 A 타입에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쓴 경우에서도 디스탈이 먼저 인게이지가 되는 불안감이나 아니면 팔로우하는 과정에서 뭐 루즈닝을 기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디지털 인게이지를 먼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좀 주의할 점, 그래도 이제 이론적이니까 주의할 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 출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되게 10년 가까이에서 거의 99%, 20년에서도 거의 99%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입 3는 이제 정면에서 봐도 테이퍼 쉐입이고 측면에서 봐도 테이퍼 쉐입을 가지고 있는 더블 웨지 듀얼 테이퍼 스템입니다. 투 플레인에서 다 메타피지얼 코티컬 본 그 컨택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타피지얼 필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스템의 스티프니스가 되게 커져서 어, 되려 라테럴 사이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이런 그 스티프니스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디스탈 파트에 이렇게 플루트를 낸다거나 아니면 스플릿을 내서 조금 스티프니스를 좀 줄이려는 노력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고요. 역시 뭐 그 출시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15년 결과에서도 거의 99% 가까이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는 이제 그 되게 특징적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되게 메타다이아피지얼 정션에서 이렇게 픽세이션을 일어나는 스템입니다. 4A는 테이퍼 라운디드 스템이고 4B는 테이퍼 렉탱귤러 스템이고 굉장히 특징적인 디자인을 갖습니다. 되게 라운드 코너를 가지고 있고 이런 4A는 AP 라테랄에서 다 봤을 때 약간 테이퍼드 스템이면서 꽉 채우지는 못하지만 어, 라운드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 이 핀을 가지고 있어서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를 갖게 됩니다. 되게 프록시멀 3분의 2에서 코팅이 돼 있고 말로리 헤드 디자인이 거의 유일한 이 분류에 들어가는 스템인 것 같습니다. 요 테이퍼드 렉탱귤러 스템은 4B로 분류가 되는데 굉장히 그 츠바이 뮬러 스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을 가지고 다양한 변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스트레이트 스템이고 숄더가 굉장히 두꺼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서피스에 그 트리트먼트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되게 그리플러스트 그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스템 타입 모두 다 되게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그 다양한 변형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시도가 되어가지고 이 쉐입들만 가지고도 구멍이 몇 개 뚫렸네,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네, 숄더가 어떤 모양이네 가지고도 이 엑스레이만 보고 어떤 스템인지 맞춰야 되는 그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이 디자인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O형 스템은 이제 다이아피지얼 인게이지 스템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와그너 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콘 스템인데요. 어, 그 리비전 아, 그 이제 이렇게 원추형으로 생겨서 저희가 안테 버전을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게 생긴 타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스템이 앞서 보여드린 그 4B, A와 B 사이에 껴있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때는 당시는 이제 메타 다이피지얼 픽세이션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분류를 했다가 이번에 2020년에 개정하면서 다이피지얼 픽세이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버전을 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는 여기에 스플레인과 이제 립이 있어서 어, 코티컬 본에 완전히 이렇게 물리는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 스테빌리티를 얻게 됩니다. 대개는 풀 바디에 이렇게 러픈드 서피스를 가지고 있어서 온크로스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레트로 버전으로 한 30도 만약에 이제 넥만 기준으로 보면 한 30도의 레트로 버전을 가지고 있었고 헤드 센터를 중심으로 하면 한 17도 정도 레트로 버전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걸 기준으로 해도 레트로 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안테 버전을 좀 유도를 하려면 어, 이런 와그너 타입의 그 스템을 가지고 수술했을 때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 환자는 이제 그 트라이얼을 넣고 ROM에서 스테빌리티가 있는 각도에서 고정을 해서 픽세이션을 얻었습니다. 혹시 그 장기 추시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OB형은 이제 실린더 풀리 코티드 스템입니다. 다이아피지스에서 고정되는 형태고 고정 부분이 이제 익스텐시브하게 코팅된 실린더 쉐입입니다. 이 쉐입은 스트레스 실딩이 굉장히 어,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금 유명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이페인에 문제가 있다고 좀 사이페인이 굉장히 걱정되는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워낙 익스텐시브하게 다 포로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은 이제 이런 리비전 케이스 오면은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역시 20년간 출시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높은 서바이벌을 보여줬습니다. 네, 타입 6로 분류된 것은 이제 모듈라 타입인데요. 조립형은 이제 장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해부학적 변형에 어, 맞춰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결 부분 정셔널 프로블럼 때문에 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바이벌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듈라 넥을 갖는 타입을 6a로 분류를 했고 통상적으로 스템과 유사한 디자인이면서도 여기 넥에서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넥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템의 오리엔테이션과 무관하게 그 넥의 안테 버전 또 랭스, 옵셋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출시 결과는 좋다고 돼 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여기 정셔널 프로블럼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디자인들도 꽤나 있습니다. 6B는 이제 모듈러 바디 스템이고 리비전 케이스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 그런 타입의 스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롬인데 S롬 조합을 다 따져보면 한 10,000개 정도의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들의 대응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출시 결과도 99% 이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모듈러 정션에서 이제 테이퍼 코로전에 대한 이제 컨선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서만 이제 모듈러 스템을 사용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7형은 이제 그 사지탈 플레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밴딩이 있는 이 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우가 다르게 생산이 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좌우를 다르게 만들면 프록시멀 피머의 보잉에 따라서 이제 딱 구분 형태에 따라서 최대한의 그 임플란트와 본의 컨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이제 출시가 야심차게 됐는데 사실 기대와 다르게 좀 초기 5년 결과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루즈닝이 한 5에서 10% 이렇게 보이면서 최근에는 좀그 오명을 안고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제 컨벤셔널 스템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본에 대한 최대한 프리저베이션 하면서 스템 팁이 다이아피지스에 닿지 않게 해서 이제 사이 페인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프록시멀 피머의 피지올로직한 로딩과 유사하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면 그 스트레스 쉴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짧은 스템들도 고안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메타다이피지얼 정션에서 한 12cm 정도 길이가 짧은 정도의 스템을 보통 쇼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분류 안에서도 이제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다른데 사실 A형, B형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보통 원C는 이제 저희 그 김영호 교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런 쇼스템이었고 그다음에 그 원D가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쇼튼드 테이퍼드 스템, 그러니까 타입 1 스템을 좀 더 줄여놓은 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드린 타입 2 스템, 싱글 테이퍼 스템을 좀 줄여놓은 스템이라서 원 D를 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 C는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은 단종돼서 실제로 보지는 못하시는데 가끔 이런 사진 출시하시면서 기회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시됐던 이름은 프록시마라는 이름을 갖고 출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디스탈에 플레이트가 빡빡하게 박혀져 있어서 스템을 길게 넣기는 스탠다드 스템, 랭스 스템을 쓰기 좀 힘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처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프랙티스 시작할 때는 이 스템이 단종돼서 아직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로는 이제 김영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좋다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원 D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싱글 테이퍼 스템인데 그거를 좀 더 크기를 줄여서 디자인한 쇼튼드 테이퍼드 스템이고요. 어, 짧으면서도 되게 좋은 장기 출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유사한 디자인으로 많이 내놨습니다. 어, 이제 2022년에 그 같은 그룹에서 몬트 그룹에서 또 새로운 분류를 내놨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스템의 지오메트리랑 모듈라리티랑 랭스 이 세 가지 지표들을 다 표기해서 각 스텝마다 코드를 먹이자라는 컨셉으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아콜레이드에 부여된 것은 이제 지오메트리는 A형, 랭스는 스탠다드, 모듈라리티는 그 모듈라 타입이 아니라 모놀리틱이라서 그냥 1 이렇게 코드를 부여해서 에콜레이드 2를 지칭하는 코드는 AS1 뭐 이렇게 이제 하자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이 분류 체계에서는 40개 대표적인 스템들의 대표적인 그 코드를 다 부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타입 1부터 뭐 6번까지 쫙 한 줄로 세우자는 1차원적인 분류였다고 하면 이제 코드 3개를 분류해서 이제 3차원적인 분류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인데 사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논문들 이런 스템 분류를 근거한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 되게 2011년에 발표됐던 원래 분류들이나 아니면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2020년 분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틀리스 스템의 좀 단점이라면은 이제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 좀그 컨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트라오퍼러티브나 포스트오퍼러티브나 공히 이제 시멘틸리스 스템이 시멘티드 스템보다는 인시던스가 높게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임플란트와 본을 다이렉트 컨택트 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레스 피팅을 좀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좀 이런 프랙처 문제가 잘 호발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위험인자들을 이렇게 좀 뽑아보면 페이션트 팩터는 되게 오스테오포로시스 리스크 팩터랑 거의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로컬 팩터에서는 이제 환자가 수술 전에 이미 페라이럴 서저리가 있든지 아니면 septic 힙이 있어서 힙 아스라이티스가 심한 경우에 어디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팩터를 갖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틸리스 스템은 본과 임플란트 사이에 이제 필링을 하는 이게 시멘트를 쓰지 않고 다이렉트 컨택을 시켜서 픽세이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템플릿팅을 통해서 이제 어나토미컬 쉐입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플래닝을 하면 조금 더 적절한 스템을 내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논문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궁행 교수님 또 이영균 교수님 보여주신 케이스들인데요. 논문 내용은 이제 어떤 수술 술기에 관한 거였지만 이렇게 심한 디포미티를 갖는 환자들에서도 시멘틸리스 스템의 지오메트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 환자의 회복의 특성에 맞게 좀 스템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딱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셨던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틸리스 스템을 종합하면 역시 이제 대부분의 인공관절에서 사용이 가능한 스템이지만 바이올로직 픽세이션을 유도하기 때문에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특히나 장점을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시멘트 임플란테이션 신드롬과 같이 이제 되게 극적인 환자의 악화를 좀 덜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술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고, 그다음에 시멘트가 굳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조금 더 수술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지금 트레이닝 받으시면서 제일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일 익숙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골다공증 관리나 아니면 골다공증 리스크 팩터를 갖는 환자들에서는 좀 그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는 게 좀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시멘티드 스템과 시멘틸리스 스템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요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좀탁 트인 그런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강의 감사합니다.